네, 오늘은 호악재 속에 오락가락한 국내 증시를 놓고 대응 전략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 증시가요. 어제는 파월 네. 의장에 좀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다시 한번 주춤하네요. 7월 들어서 네. 이렇게 방향성을 못 찾고 계속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장에 베팅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최근에 경기와 관련된 그 확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유동성의 어떤 그런 회수랄까요? 이런 정책들하고 맞물리게 되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경제가 좋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계속 한편에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또 괜찮고 해서, 증시가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미국의 연준 입장을 보면 시장의 전망을 거스를 만한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분명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저희가 좀 보기에는 이따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경기 확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결국은 계속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연준이 실패할 거다라는 아주 일부의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저희들은 이제 연준이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증시는 여전히 좀 느린 속도지만 상승세라고 봐요. 다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확장이라는 건 끝없이 지속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둔화가 될 거고, 이건 또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한 5%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올해 내에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이후에는 내년에 경기 확장 속도나 이제 얼마나 또 연장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증시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고요. 한 5% 정도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국채금리가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와 반대되는 전망을 내놔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3분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서였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 다시 한번 긴장 모드로 가는 겁니까? 사실 이제 금리가 얼마만큼 오를 거냐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물가랑도 연결이 되고 또 통화정책의 어떤 변화와도 다 연관을 맺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금리의 하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금리 우리가 처음에 올리고 물가에 대한 대응이 어떨까, 연준의 대응이 어떨까, 이럴 때 이제 다들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상당 부분 되돌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경기 확장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결국 경기 확장이라는 거는 이 금리가 올라가도 그거를 경제 주체들이 감내할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금리의 상승을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금리 상승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게, 이게 미국 국채 발행 규모가 내년에는 감소할 거예요. 올해는 이제 상당히 작년하고 올해죠. 작년하고 올해는 돈을 많이 쓰는 거였다면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돈을 쓰는 재정 정책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당장 발행되는 국채 발행 규모는 아마 작년이나 올해에 비해서는 줄어들 겁니다.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테이퍼링에 따른 연준의 매수 규모 감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그리고 지금 정상화 이후에 미국 정책 금리가 얼마만큼 갈 거냐 그러면 이런 얘기일 텐데, 거기에 컨센서스 여전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글로벌 주요국 금리에 비해서는 미국 금리가 아직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난번 고점 정도 수준, 이게 아마 올해 고점 아닐까, 다시 되오르더라도 그 정도 밑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중에 짚어보고 싶은 건 탄소 국경세 도입안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내 철강주가 잘 가다가 더 못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업종별 타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탄소 국경세를 비롯해서 사실 ESG, 특히 이제 환경 부분과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많이 알려지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당장 유럽이 나섰으니까 유럽에 대한 주요 품목들, 이번에 이제 결정된 품목들이 5개잖아요. 그 5개 중에서 뭐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출이 많은 게 철강이니까 이 철강 부분에 있어서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큰 규모는 아닙니다. 유럽에 대한 철강 수출 규모가 뭐 한 15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탄소 배출이라는 게 이게 당장 이렇게 5개 분야에 집중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확장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들 때도 이제 철강 그냥 수출하는 거 말고 자동차, 뭐 배, 뭐 다 철강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탄소 발자국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얼마나 탄소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규제를 받게 될 겁니다. 게다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문제에 관해서 다들 뭐 정확한 답이 뭐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는 데는 지금 다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리 확산이 되고 또 업종이 또 이렇게 넓혀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기업들은 조금 영향을 받을 테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산업들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데 대한 대응이 좀 덜 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이나 이런 거는 순간순간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좀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는 조금 염두를 해둬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환율 방향성 굉장히 궁금해 하시네요. 환율 전망도 궁금하고요. 이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 동향까지 한번 체크해 도와주시죠. 네, 환율이 정말 이제 전망하기 어렵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경제력의 격차, 성장 회복과 관련된 격차 이런 걸 테고, 또 하나는 금리 차이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 금리를 좀 올리려고 하고 경제도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비교 통화로 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는 좋고 대신에 금리는 상당 기간 낮게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조금 뭐 흔들리긴 했어도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환율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모든 것 중에서 뭐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러면 한국이 통화 정책을 하고 한국이 성장을 잘하고 이게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겠느냐, 사실 그것보다는 달러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가 굉장히 문제예요. 근데 그 달러화의 방향성이 장기적으로는 뭐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뭐 달러화 가치가 헐값 될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또는 통화 정책을 바꾸더라도 미국이 먼저 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화가 좀 강세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환율도 조금씩 이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면 올라가는 방향 아니겠느냐.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달러는 또 한편으로는 경제가 괜찮아도, 글로벌 경제가 다 괜찮아도 좀 약세를 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달러가 좀 약세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단기적으로는 아주 완만한 정도의 달러 강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강달러 좀 예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략 들어볼 차례인데,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게 승률이 좀 더 높을까요? 네, 제가 뭐 종목까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상황을 한번 쳐다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의 문제,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일단 첫 번째는 뭐 두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죠. 그 투자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 돈을 들고 있느냐 주식을 들고 있느냐 그런 문제로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뭐 잘 맞출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시점별로 이 시기별로 내가 얼마만큼의 기간을 갖고 있을 거냐 이런 데 대한 결정이 누구한테나 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쉽게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자산으로서의 주식을 내 포트폴리오 중에 얼마만큼 넣는 게 적정하냐를 일단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좀 줄이느냐 늘리느냐 이걸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라별로도 차이가 있고 업종을 뭘 갖고 있느냐로 차이가 있지만 시장을 놓고 보면 분명히 상당 기간 그 채권에 비해서는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거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확장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는 방향 쪽이라면 자기 중립적인 포지션보다는 주식을 좀 더 갖고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이제 그 다음이 말씀하셨던 그럼 어떤 업종이 좋을 거냐의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보통 가치주와 성장주 이렇게 나눠서 가치주 샀다, 성장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성장주는 성장을 보고 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각대로 성장주를 단기 투자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성장주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냐만 우리가 맞추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말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 한 50% 정도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성장주. 저희가 좋게 보는 거는 플랫폼 2차전지 다 좋습니다. 바이오도 때로는 네. 뭐 좋죠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그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경기 확장이 어떤 쪽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지금은 오프라인 소비와 관련된 여행, 예. 레저 뭐 이런 쪽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문장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따져봤네요. SK증권 최석원 지식서비스 부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1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 또 남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